안녕하세요. 제가 이경일 대표님하고 엑소브레인 과제를 한 10년 했습니다. 2세부 과제 책임자, 제가 3세부 과제 책임자. 그래서 오랫동안 했는데 회사가 상장하고 나더니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뭔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에이전트 얘기가 나오고 리서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잠깐 뭐 가겠다고는 했는데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워낙 말을 잘하고 엄청나게 정보를 많이 주고 또 잘생기기도 하고 돈도 많고 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 vs 리서치 에이전트에서 이제 어떻게 그 리서치 분야의 AI가 사용이 되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보여주면 그러면 아무래도 미래가 좀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솔트룩스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참고로 제가 챗GPT한테 좀 부탁을 해서 제 주제를 좀 반영하는 그 그림을 그려달라 했는데 잘 보시면은 그 왼쪽에는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표방하고 있고 오른쪽 에이전트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보시면은 뭐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리서치 어시스턴트 눈 감고 해도 돼요. 근데 에이전트는 눈을 바짝 뜨고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고 또 하나는 좀 뭔가 복잡하고 좀 덜 복잡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그냥 그려본 건데 아까 소개 들으신 것처럼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있었고요. 정년 퇴임을 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태제대학교 부총장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그 AI 융합 전략 대학원이라는 거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은 사실은 AI 쪽이고 정보 검색 쪽인데 오늘 그 이 대표님이 여러 가지 기술 말씀하셨지만 아마 조금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생성형 그 AI에 그쪽을 제가 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리서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주제가 리서치에 관한 거라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교수님들 많이 오실 것 같고 또 일반인도 오실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하고 이 자료는 상당히 좀 그 영어로 험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막대한 스텝을 데리고서 멋있는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서 저는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리서치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게 리서치잖아요. 그럼 서치만 자꾸 하면 리서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파고들고 그 찾아보는 그 과정이 리서치인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있는 그 학자들이나 뭐 연구원들을 봤을 때 연구의 유형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지만은 제가 인문사회 융합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얼마 전에 AGI 시대 인간의 미래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게 거의 사회과학 책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거죠. 대중을 위한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베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많이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신테시스하고 인티그레이션하는 과정도 하나의 스칼라십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페리멘트를 하고 또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리즈닝 이런 게 다 있는데 사실상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지금 AI를 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AI 쪽에서 보면은 서베이는 검색을 잘하면 되고 검색형 AI가 잘해주고 있고 어나리시스는 당연히 분석형이고 생성형, 시뮬레이션하고 추론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칭이 다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발표를 드리는 건데 원래 저도 이제 비슷하게 그 AI 그 리터러시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부분을 제가 타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의 제 9번은 이제 오늘 와서 처음 들었고 제 9번의 능력을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AI를 이용해서 리서치에 활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서 그럼 도대체 학문 분야는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초학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영학, 공학에서 응용 실용 학문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리서치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AI는 어느 분야를 마련하고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가 지금 모든 걸 좀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연구자 말고 일반인들도 리서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융복합적인 것도 물론 하지만은 사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리서치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데일리 오퍼레이션에서 리서치가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그냥 일반인들이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리서치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어디 저 스페인에 여행 간다 그러면은 여행 간 일정 같은 거 갖다 내가 잡아야 된다면 리서치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리서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광의의 의미의 리서치를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제가 태제돼 있기 때문에 태제도도 이렇게 요 여러 가지 종류의 학문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학부가 만들어져 있고 이게 학부입니다. 태제도 이제 뭐 그 어떤 그 혁신을 뭐 표방하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학부 쪽에. 근데 제가 가면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만들면서 대학원하고 학부하고 같이 맞춰주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그림하고 매핑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2,000불짜리 이런 거 못 씁니다. 너무 비싸서 그 200불짜리 이런 거 쓰고 있는데 클로드 리서치를 제가 써봤어요. 굉장히 저는 클로드를 제일 좋아해서 태제대에서 그 first name을 영어로 써야 돼서 제가 샤안 하려다가 누가 쓰고 있어갖고서 그냥 클로드로 제 영어 이름이 클로드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리서치 한번 써봤는데 여러 분야에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지구 난제도 한번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아주 간단하게 심지어는 비즈니스 마케팅 팀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신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홍보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리서치거든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경쟁자 정보를 당연히 수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웹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트렌드 파악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부 자료를 또 분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제품 사양서도 봐야 되고 또 우리 기업이나 제품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도 그것도 분석한 문서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전략 문서를 다 보게 됩니다. 이게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출시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이것을 런칭할 것인가 계획도 만들어주고 이 정도 다 되는 겁니다. 지금 그냥 비즈니스 마케팅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팀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기술 솔루션을 좀 통합을 하고 싶은데 마찬가지예요. 내부 설계 문서를 통해서 디자인 문서를 보고 시스템 사양서도 보고 뭐 기존 아키텍처도 파악하고 내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을 보면서 바깥은 어떤 시스템이 있냐 경쟁사도 있겠고 그래서 API 같은 것도 좀 보고 또 어떻게 구현하는지 패턴도 보고 요즘 보안이 중요하니까 보안의 어떤 모험사 이런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얘가 클로드가 그걸 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통합적인 솔루션 그 설계를 해주는 건데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도 확보를 해주고 뭐 당연히 트렌드 반영해주고 심지어는 아키텍처 만들 때 이것이 어떻게 확장 가능한지까지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정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학부모가 가족을 위해서 플래닝을 할 때도 그것도 리서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이제 일정을 좀 통합을 하고 각자가 다 캘린더가 따로 있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 일정을 추출하고 뭐 이벤트도 우선순위 결정하고 또 구성원별 일정 조율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정보도 또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이제 계획도 하고 이것도 뭐 리서치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리서치라는 게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어시스턴트하고 에이전트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시스턴트라는 건 한눈 감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생각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명시적인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보를 검색을 하고 요약도 하고 정리 이거 보통 리서치 어시스턴트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서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AI가 해주는 경우가 있는 거고 거기서 당연히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선행 구조를 좀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망라적으로 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연결해 주니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한 게 되겠죠.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반응적인 겁니다. 이게 리서치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 AI인 경우에는 반응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요청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작업별로 하나하나씩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연구 방향을 정하고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구 방향을 정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AI스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엘리스도 있고 퍼플렉스 AI로 바꿔 나왔지만은 이거는 뭐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것은 제가 보기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트 어시스턴트라는 것도 이 연구를 위한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에이전트로 간다면 뭐가 달라질까? 한마디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연구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만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면은 야, 지구 온난화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제 거의 이런 수준으로 해서 목표 설정해주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 수행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나 정보 소스가 다 종합을 하는 거잖아요. 연결해서. 그 얘가 그런 여러 가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보고, 작성까지 전부 다 자동화를 한꺼번에 해버리는 진짜 그냥 한마디를 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게 그냥 뚝딱 떨어지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에이전트는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자율성하고 다단계 작업할 수 있다는 게 결국 에이전트인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적응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저는 이제 뭐 아까 그 클로드를 썼다고 했지만은 오픈 AI 딥 리서치가 가장 먼저 나오고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그걸 사용한 애스트라제네카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코비드 때 나왔던 그 제약회사, 거기서 베네블런트 AI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다 탐색을 얘가 해주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다 해주고 뭐 심지어는 분자 상호작용 시뮬레이션까지 보면서 후보 물질 도출해주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초기 단계 소요 시간을 70% 줄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네핏이라는 거는 사실 말을 못 하죠. 그래서 그런데 정리해 보면은 사실 문제 정의 관점에서는 사용자 정의를 수용하는 정도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문제를 재정의까지 해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연구 설계도 그냥 간단한 정보 수집 수준이냐 아니면 다단계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는 그 정도 수준이냐, 데이터 분석도 기존 결과를 요약하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심지어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해석도 그냥 객관적으로 정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인사이트까지 도출해주는 그 정도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뭐 9번은 지금 에이전트 구현을 해놓기 때문에 에이전트스러운 분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리액티브한 그런 지원을 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아니면 아주 능동적인 연구, 프로액티브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얘가 에이전트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태스크 갖다 다 엮어서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에이전트는 그냥 독립된, 여러분들 같은 많은 여기 계시는 독립된 연구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AI 리터러시나 뭐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 그거에 기반해서 강연할 때 제가 소개하는 게 뭐냐면은 그 노벨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을 받았잖아요, 작년에 그 AI 연구자들이. 근데 그건 작년에 이제 AI 연구자가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5년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AI가 그 노벨상을 받을 수준이 되는데 절대로 AI한테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동 작업으로 해서 그냥 공동 연구자로 이제 AI가 노벨상을 받는 수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실제 우리 그 AI의 발전 단계에서 봤을 때 그럼 어디에 와 있느냐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오픈 AI에서 소위 말하는 AGI,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거를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제가 가져온 건데 이제 오른쪽에 한국말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대화형, 저희 잘 알고 있는 AI고 추론형 나오죠. 그래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체인 오브 서트라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추론이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추론을 할 텐데 추론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형 나오죠. 근데 이거는 대화형 추론형이 끝나야 에이전트형 간다, 그런 단계적인 게 아니고 5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기술이 막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이제 계속 들으셨고, 이제 혁신형이란 건 뭐냐면은 뭐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걸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알파폴드라고 해서 단백질 구조 찾아내고 하는 그런 거, 거기도 엄청난 지금 그 인간이 하는 거 차이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지놈이나 신소재 발견하는 거 똑같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막 생성해 놓고 나서 막 테스트를 해나가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생각도 못했던 것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그래서 혁신형이라는 게 그런 거고, 조직형이라는 건 이제 CEO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CEO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재무도 해야 되고 뭐 노무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마케팅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걸 하는 게 혁신형인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 이거 써갖고 스타트업만 만드셔도 돼요. 얘가 스타트업 만들어서 막 운영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얘만 가지고 있으면 돈도 저도로 벌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리서치 에이전트하고 그건 어떤 관점이냐 보면은, 사실 지금 추론형하고 에이전트형하고 혁신형이 이렇게 묶여서 이 연구를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3가지가. 근데 아직까지 3가지가 지금 그냥 발전 곧 시작하는. 추론형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한 뭐 반 정도 왔을까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그런 종류의 리서치를 우리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건 사실 서치 앤 리트리버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들어가게 되면 그 연구 과정에서 봤을 때 요 5가지 레벨의 AGI 단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연구자였잖아요. 저도 당연히 연구자였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핵심이 뭐냐? AI가 많이 해주는데 핵심이 뭐냐?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거예요. 핵심은 결국은 창의성인 거예요. 얘가 많은 일을 해줘서 우리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를 시켜주는데, 결국은 창의성 혹은 혁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5단계에서 4번째가 혁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내니까 노벨상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의 하서비스가 그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 중 하나잖아요. 그 사람 노벨상 받는 게 혁신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데, 연구를 하신 입장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입장, AI를 만드는 입장도 그렇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재 AI는 그럼 과연 창의성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미 창의성이 있다는 걸 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얘한테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어느 날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AI한테, 우리나라에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사립대학이 있는데, 두 대학이 만약에 합병을 한다. 그러면 애니멀 심볼을 뭐로 하면 되겠냐? 이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뭐 괜찮긴 한데 좀 너무 좀 시리어스해서 이런 거 말고 좀 장난스럽게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고대 출신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꼴이냐.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죠. 얘는 그냥 융합을 잘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만들어 줬는데 뭐 심지어는 이제 이런 실수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AI 내부를 생각해 이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멀티 디멘셔널 벡터 차원에서 모든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제 독수리 개념이 있고 호랑이 개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그 멀티 디멘셔널 스페이스의 하나의 이제 벡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융합해봐 그러면 결국 뭘 하겠어요? 그래서 독수리 벡터하고 호랑이 벡터하고 중간을 뒤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생성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성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 내용이 언어 모델링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이럴 것 같거든요. 뭐 새로운 거 만들어봐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존의 개념으로부터 뭔가 만들어내고, 그 세상에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거 없다 그러잖아요. 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있는 거를 갖다 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한 번 또 생각해봤어요. AI 그 창의성 어디서 나올까? 그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우리 AI 가능 기술 트랜스포머인데 우연찮게 보니까 이게 음악 지금 악보잖아요. 근데 똑같은 악보를 놓고 조수미가 부를 때하고 제가 부를 때하고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냥 음성뿐인가요? 그게 아니고 음악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해석.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곡가가 새롭게 해석을 하고 연주자, 지휘자가 전부 다 새롭게 하는 이유는 그걸 해석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 악보가 있으면 음표 하나하나의 공간에다가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거고 그걸 어떻게 변환하는 거라 그래요. 제가 이걸 들어봤더니 그래서 변환이라는 걸 잘하는 것도 이것도 창의성이다. 근데 이제 어느 그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을 봤더니 거기서 이제 창의성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루트 번스타인 그 부부가 쓴 책입니다.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변형적 사고, 트랜스포머티브한 거죠. 그런 사고는 음악, 유전자, 전선, 시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메타 패턴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변형적 사고라는 것이 우리 연구에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럼 AI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은 그걸 잘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 파헤친 사람은 없지만은 제가 봤더니 너무나 그 포텐셜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는데 트랜스포머가 트랜스폼한다는 건 자꾸 변환한다는 거잖아요. 그 챗GPT는 이런 그 블락에 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96개가 있다 그러는데 계속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트랜스포메이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별의별 앱스트랙트 추상화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기가 찬 그런 결과물을 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계속 트랜스포메이션 해나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 이 창의성의 이제 기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제 생각에 이런 아키텍처를 쓰므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되는 것도 굉장히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이제 지평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 했던 사람이니까 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지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추, 연관된 걸 연결하는 거죠. 그런 능력, 또 통찰력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거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발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사실 유추도 하고 통찰력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식이라는 게 딱딱하게 머릿속에 굳어 있으면은 절대로 새로운 게 안 나온답니다. 굉장히 지식을 느슨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좀 약간 장난스럽게 갖고 있어야 이런 새로운 것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 지식하고 경험을 잘 갖추면은 이런 유추 통찰력을 위해서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창의성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건 일단 밑에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그 융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당연히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사실 감정이나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명을 했을 때 그때 그 애민 사상이잖아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창의성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험하고 이제 이런 감정이나 공감을 갖는 거는 이 자아 의식이 있어야 시작이 된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욕망이나 호기심, 의도가 있으면 우리가 자아 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메타인지는 인지를 또 우리 자신을 갖다가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내 위에서.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요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뇌신경과학계 최고의 권위자라는 하는 뭐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의식이 어디서 나오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낌에서 나온답니다. 느낌, feeling, 느낄 줄 아는 거. 근데 AI는 느낄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흉내만 내잖아요. 내가 마치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란 건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심성, 우리가 내부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좀 벨이 울리니까 그만하라는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AI가 그렇게 급속히 발전을 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보류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도 생기고 호기심, 의도가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자아의식도 생기고 그걸 통해서 창의성이라는 게 나온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AI가 기술적으로 끌고 가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아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로봇공학이 발전해서 인공 심장을 만들고 막 그렇게 바디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럼 왜냐하면은 AI 로봇도 지금 피지컬 AI도 결국 느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로봇공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계속 그냥 더 인간하고 비슷한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창의성 부분에서도 인간하고 그 AI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방향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고 에이전트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하고 에이전트하고 협업을 하고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처럼 뭐 이렇게 시켜서 해와 내가 다 모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걔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공동 연구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연구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은 인간은 결국 뭐냐면은 그냥 창의적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한테도 그런 걸 좀 집어넣고는 있지만은 인간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셨잖아요. 완전히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 에이전트하고 또 에이전트끼리도 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 군하고 인간하고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을 잘 돼서 연구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AI가 아직까지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자아의식이 없고 메타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뇌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뇌는 전기 화학적인 작용으로 뉴런들이 붙어서 뭐 정보 처리한다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뉴럴넷이 그걸 흉내를 내서 정보가 처리가 되고 변환이 되는데 왜 이런 답이 나오고 잘못 나오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가능성하고 투명성,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신뢰성 그런 것들을 가진 AI가 만들어져서 에이전트가 만들어져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인리적 판단하는 이제 인간하고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사실 과학기술 분야에 지금 난제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